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세종시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현재 저는 세무사 일을 하고 있어요. 원래 살던 곳은 서울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곳 세종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아늑하고 깔끔한 곳이더라고요. 요즘엔 교통편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일이 있을 때면 서울로 또는 광주, 부산,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워낙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운전면허는 있지만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이유가 차와 관련이 있거든요. 저와 함께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제가 운전하던 차가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3년 넘게를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누워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고의 죄책감과 충격으로 저는 사고 이후 운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사연 채널을 알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저는 저희 사무실에 함께 일하는 여직원의 추천으로 유튜브 사연 채널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런 걸 들어? 하고 여직원을 놀렸는데 이제는 제가 더 좋아하게 되었네요. 채널을 꾸준히 듣다 보니 많은 분들의 인생살이 그리고 크고 굴곡했던 삶을 사연으로 접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글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절친한 친구들임에도 가깝게 만나는 사람들인데도 차마 내 속사정을 말할 수 없더군요. 그 속사정은 바로 제가 하마터면 사기 결혼을 당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치밀하고 박쥐 같은 인간한테 말이죠. 결혼 직전까지 갔던 그 남자는 저를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일말의 마음도 없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이 연애한다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시 돼야 하나요? 사람마다 다양한 것이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 그것은 돈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제 순수하고 절실했던 사랑을 돈 앞에서 철저히 이용했어요. 전 그 사실을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덕에 알게 되었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사기 결혼의 과정, 그리고 저희 친정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상아야, 너희 아버지 여자친구도 안 만드신대? 그러게나 말이다. 내가 그렇게 제발 여자친구 좀 사귀어라. 나도 새엄마 갖고 싶다 조르는데 그런데 절대 싫으시대. 하긴 너희 아버지 완전 딸 바라기시잖아. 너도 너무 아버지한테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 야, 우리 아빠 평생 나 하나 보고 나 뒷바라지하고 그러고 살아서 나는 그게 참 속상하다. 나도 이제 내 밥벌이 할 수 있고 다 컸고 나는 그냥 아빠한테 미안해. 나 키우느라 아빠는 내 나이 때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잖아. 저는 아버지 덕분에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어려움 하나 겪지 않고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습니다. 제 친엄마는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3살 때쯤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빠와 단둘이서 살았죠. 물론 친할아버지, 할머니, 작은아빠, 막내 작은아빠까지 모두가 다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아빠, 진짜로 이거 케이크 애들한테 갖다 줘도 돼? 그럼 우리 상아 친구들인데 아빠가 당연히 챙겨줘야지. 신난다. 아빠, 애들이 우리 할아버지 빵이 제일 맛있대. 저희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는 제과 공장을 크게 운영하셨어요. 여러 업체 납품할 만큼 맛도 좋고 위생적이고 좋은 호평을 받는 공장이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 운동회나 학급 모임, 소풍날에는 늘 저희 할아버지와 아빠가 간식을 챙겨줬어요. 엄마 없이 자란 제가 혹시나 기죽진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정말 감사하게 학자금 대출 하나 없이 아주 편하게
제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자라왔어요. 그런 아버지의 노력을 보면서 내가 비뚤어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커야겠다 생각해왔죠. 그 노력의 결과로 세무사 일도 금방 자리 잡게 되었고요. 아빠, 오랜만에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가니까 좋아? 그럼 이 녀석아, 아빠한테도 엄마 아빠가 있는 거야. 네가 아빠 좋아하는 것처럼 나도 우리 엄마 아빠 좋아해 임마. 참네. 알겠으니까 안전벨트나 꼭 매세요. 그날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셔져 있는 납골당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운전은 제가 맡게 되었고요. 이상하죠? 본명 앞뒤 양옆 그렇게 조심하고 갔는데 역시나 운전은 나 혼자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군요. 뒤편에서 달려오던 트럭이 졸음운전을 한 탓에 저희 차와 크게 부딪혔고 그 결과 차가 전복되면서 아버지는 머리에 큰 충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상아야, 아빠 상태가 그래도 악화는 되지 않으신 것 같아. 그러게요. 작은 아빠, 아빠요. 악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더 나아진 것 같은데요. 아빠 이제 눈 깜빡이는 거로 나랑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때 사고로 인해 아빠는 3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던 그 병원은 아버지의 동생이자 저의 작은아빠의 병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죄책감에 하고 있던 세무사 일도 거의 직원들에게 맡기다시피 해두고 아빠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 병원에서 저는 아빠의 병을 간호한과 동시에 신장 투석도 받고 있었죠. 제가 선천적으로 신장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투석을 받아야 했죠. 노트북으로 챙겨 들고 아빠 병실에 들어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있었습니다. 일을 보았다가 아빠를 간호했다가 말이죠.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이나 간단한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저는 오로지 제 일과 아빠 간호하는 것에만 집중해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외출 시간이라고 해봤자 투석할 때 그때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투석을 마치고 터덜터덜 녹초가 되어 아버지 병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한 남자가 저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은 딱 봐도 제 또래 남자였어요. 그 간병 혼자 하시는 것 같던데 개인 병실에서요.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또래이신 것 같은데 혼자서 너무 고군분투하시는 것 같아서요. 옆에 병실 아주머니들께 들어보니까 보호자분 건강도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아서. 그 사람은 저에게 죄를 지은 사람처럼 참 공손히도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아가씨 혼자 아버지를 24시간 간호하고 있다. 그런데 그 아가씨가 자기도 몸이 안 좋아서 이 병원에서 투석하기도 한다. 주변 병실에서 간호하는 다른 보호자들에게 들었다고 말입니다. 아, 네. 그런데 그게 왜요? 그게 그쪽이랑 무슨 상관인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내가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내 정보가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싫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들은 말을 그게 다 전부 사실인 것 마냥 제게 와서 아무렇지 않게 마치 원래 알던 사람처럼 저에 대해 떠드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쁜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저기 병실에 계시거든요. 이런 데가 좁다 보니까 워낙 소문이 금방 돌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도 컴퓨터 갖고 여기서 일한다. 시간이 자유롭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투석에 갈 때라도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희 아버지를 좀 도와드리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말씀은 감사한데 글쎄요. 잘 모르시는 분이고. 혹시나 제가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좀 찝찝하죠. 그렇지 않나요?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눈인사라도 몇 번 했으면 몰라요. 말은 고맙다 하고 아버지 병실로 들어가려는데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제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기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너무 급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잠깐이라도 아버님 간호하시는 거 도와드릴게요. 저희 아버지 계신 병실이야 4인실이라 다들 서로서로 돕고 하거든요. 아버지는 잠깐 다른 아주머니들께 부탁드리면 되고요. 저는 내가 미쳤냐, 뭐하러 모르는 사람한테 그럴 일 없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네.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 고개만 살짝 까딱한 채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정말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때가 오더라고요. 제가 투석을 하는데 뭐가 문제인 건지 그날따라 시건이 지연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아버지 소변통 갈아야 하는데 혹시 호흡기 호스에 가래라도 끼면 어떡하지?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때 제 바지 주머니 속에서 복도에서 마주친 남자가 주었던 그 명함이 잡혔죠. 결국 저는 그 남자에게 도움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바지를 입지 않았더라면, 그 명함을 바지 속에 넣지 않았더라면 그 인간과 엮이는 일은 없었을 텐데. 참 운명의 장난이라는 게 이런 것인가. 왜 악연을 굳이 꼭 한 번은 만나게 하는 건지 궁금해지는 지금입니다. 상아 씨, 밥은 먹었어요? 상아 씨, 커피 한잔 할래요? 상아 씨, 여기 병실에 무슨 일이 있었던 줄 알아요? 상아 씨, 상아 씨. 그 남자는 어느 순간부터 쫄래쫄래 따라다니며 쫑알쫑알 자기 얘기도 하고 밥은 먹었냐, 뭐가 어쨌냐. 되게 엄청난 관심을 보였습니다. 재채기와 사랑과 가난은 숨길 수 없는 거라더니 아빠가 아파서 병실에 누워 계시는 그 와중에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에 마음이 많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끔뻑이며 나 하나만 바라보는 아빠를 저 혼자서 책임져야 하는 제 상황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 아버지가 아프신 상황까지 저희는 겹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연민이 동정으로, 동정이 사랑으로 바뀌게 되었죠. 저희 두 사람은 그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상아야, 자 커피 좀 눈 좀 붙여. 내가 하고 올게. 그런 저한테 남자친구는 가뭄의 단비처럼 제게 너무도 소중한 존재로 자리 잡았죠. 그런데 그 단비가 비가 아니라 비를 가장한 염산, 오염수, 양잿물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죠. 그래도 내 옆에 나를 지켜주는 이 남자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빨리 우리 아빠가 의식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말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사람을 아빠에게 소개해주고 싶다.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상아야, 내가 아버님 발 좀 주물러 드려봤거든? 그러니까 금방 따뜻해진 거 있지. 발이며 손이며 혈색도 좋아지셨어.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들도 계속 잘 만져드려야 된대. 혈액순환이 잘 돼야 한다고 하더라. 잠깐만. 유튜브에서 어떻게 봤는데?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 병간호도 하면서 저희 아버지한테까지 정말 세심하고 세밀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신장투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가면 정말 몇 시간이고 내내 팔에 바늘을 꽂고 누워 있어야 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를 돌봐줄 사람은 없는 거고요. 그때마다 제 남자친구는 저희 아버지 병실에 와서 아버지를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다른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여자친구 아버지를 도와드리는 게 말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정말 성심성의껏 저희 아빠를 병간호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는데 마음이 안 열리고 배기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갔죠. 그런데 한 번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연락한다고 했잖아. 언제? 언제 연락한다는 건데? 연락한다는 말한 게 한두 번이야? 어떻게 너는 네 생각밖에 안 하니? 잠시 병원 앞에 친구가 찾아와 내려갔다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어떤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하는 모습을 보아하니 좋은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뭔가 서로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때 남자친구는 저를 등지고 있었고 그 여자가 저를 바라볼 수 있었거든요. 그 여자가 저와 눈이 마주치더니 남자친구에게 뭐라 대충 휙 말을 던지고 황급히 병원 밖으로 빠져나갔죠. 자기야, 뭐 무슨 일 있어? 저 사람 누구야? 누군데 저렇게 화를 내? 그게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닌데 저렇게 화를 낸다고? 그게 우리 누나인데 아예 아빠가 내놓은 자식이야. 결혼하지 말라는데도 굳이 결혼해서 우리랑 연 끊고 살았거든. 그런데 아빠 살아계실 날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괜히 와서 돈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됐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연락도 안 하고 난 우리 누나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해. 그 사람은 자기와 대화를 나눈 그 여자가 자기 누나라고 했습니다.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해서 집안이 난리가 났었고 결국 아버지 그리고 자신과 인연을 끊은 누나라고 말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그 사람 얘기에 감정적 동요보다는 당혹스러움이 먼저 앞섰습니다. 진짜야? 그럼 진짜지. 내가 그런 걸 가지고 거짓말을 하냐? 아니, 누나라고 하기엔 얘기하는 분위기가 좀 그랬잖아. 아유, 아니야. 진짜로. 내가 왜 너한테 거짓말을 하겠어? 어쨌든 그래. 뭐 네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 있으면 나한테 미리 좀 말해주라. 기분이 좋지는 않네? 제가 남자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사랑에 눈이 멀어도 그래도 저에겐 저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준으로 헤어질 걸. 상황이 그래서인지 평소라면 칼같이 헤어졌을 그 기준을 그 사람한테만큼 예외를 두고 제가 모든 걸 다 이해했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이 절대 남매 같지 않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남자친구의 의심스러운 행동은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남자친구랑 밥이라도 같이 먹으려고 병실을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침대가 싹 비어 있는 거예요. 저 아주머니, 여기 있던 환자분 어디 가셨어요? 나간 지 한참 됐는데 오늘 아침 일찍 퇴원했지. 아드님이 와서 데리고 갔어.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남자친구가 자기 아버지랑 병원에서 퇴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부랴부랴 전화를 해보았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죠. 그렇게 하루 이틀, 아니 한두 달은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와, 이게 말로만 듣던 잠수 이별인가 싶었습니다. 그래 뭐 얼마 만나지도 않았고 이런 일로 잠적할 인간이라면 그냥 헤어지는 게 낫겠다 싶어 저도 그 다음부터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번호까지 차단했죠. 그렇게 한 달, 아빠의 병색은 악화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아빠가 제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빠, 눈 한 번 깜빡이면 기억이야. 알겠지? 아빠, 내가 기억이 뭐라고 했지? 그동안 저는 아빠에게 눈 깜빡이는 것을 활용하여 글자를 쓸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다행히 아빠가 그 정도 인식은 하실 수 있어서 말은 못해도 느리지만 문자로 대화를 할 수 있었죠. 김상아, 내 딸?
김상아. 아빠가 미안해. 눈짓으로 글을 쓰는 게 익숙해졌을 때쯤에 아빠가 제게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김상아 내 딸, 아빠가 미안해 라고 말이죠. 아빠가 왜 미안해?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아빠가 이렇게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 아빠 나랑 오래오래 살아야 돼. 알았지? 조금은 늦었지만 그렇게라도 아빠랑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신장투석을 하러 갈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 간병인을 쓰지 않았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돈도 있는데 왜 그렇게 궁상을 떠냐고요. 궁상을 떠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계신 지 1년 초까지는 저도 간병인을 썼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나올 법한 못된 간병인이 저희 아버지 옆에 있었죠. 저는 그 충격으로 2번 다시 간병인을 쓰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었고요. 꽤 오랜 시간 병원에 있던 덕인지 투석을 하는 때면 간호사분들이 저를 대신하여 많이 신경을 써주었죠.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고생 많으셨죠? 에이, 저희 오늘 고생 하나도 안 했어요. 남자친구분 와서 간호하고 계시는데 부러워요. 뜬금없는 남자친구라니.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러다 문득 잠수를 탔던 그 자식이 떠올라 황급히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왔어? 치료 잘하고 왔어? 고생했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안 나가? 상아야, 그게 내가 다 설명할게. 그 자식은 제게 나불나불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한테 다 사정이 있었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입니다. 그럼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던가. 내가 인제 와서 네가 설명한다고 아 그랬구나 하고 다 이해할 것 같아? 너는 내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몇 달이고 그냥 입 다물고 언젠가 오겠구나 하고 기다리라는 거야? 너는 내가 그렇게 만만해? 그 사람이 잠수했던 이유, 저한테 말도 없이 퇴원했던 이유는 아버지가 병원에서 더 치료할 수가 없어 퇴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2달 동안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다고 말이죠. 장례를 치르고 집을 정리하느라 그만큼 시간이 걸렸다. 정신이 없었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너한테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참 어이가 없었어요. 미쳤나요? 상황이 어떻든 그건 아닌 거죠. 그래요. 뭐 상황은 안타깝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힘들었다는데 어쩌겠어요? 자기 마음이 아파서 연락을 못했다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헤어져. 아니지. 사실은 이미 헤어진 상태 아니야? 상아야, 제발. 저는 그 사람에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렇게 책임감 없이 숨어버리는 사람, 저는 싫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이라면 힘든 일도 어떤 일이든 함께 해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기에 더더욱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너는 나한테 숨기는 게 너무 많아. 상아야, 그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그래? 이번에도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그런데 나는 네 그 이유 알고 싶지도 않고 공감해줄 생각도 없으니까 다른 멍청한 기집애들한테나 가서 그딴 핑계대. 나는 너한테 속아줄 생각 없어. 그렇게 저는 비밀이 많은 그 남자에게 첫 번째 이별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몇 날 며칠을 늘 찾아왔죠. 제 도시락을 사온다거나 눈이라도 좀 붙여라. 자기가 저희 아버지를 돌보겠다며 참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걸 애써 외면했습니다. 아빠 안 돼. 나 혼자 무서워.
그런데 참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철저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틈을 그 자식이 제게 파고들었죠. 상아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빠 분명 좋은 곳 가셨을 거야. 작은 아빠, 나 우리 아빠 목소리 한 번 못 듣고 그렇게 아빠 보냈어요. 3년 동안 아빠 목소리 한 번 못 듣고 아빠랑 대화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저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그 자식은 참 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희 집안의 사위라도 된 것 마냥 참 자기 일처럼 열심히 했어요. 저 집 딸내미 결혼했었어? 사위가 싹싹하네. 저는 상주석에 앉아있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넋이 나간 채로 울다가 손님들이 오면 겨우 일어나 인사했다가 또다시 울고 살아있는 시체처럼 움직였어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그 사람은 저를 대신해 이런저런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한테는 고마워요. 물론 그 다음부터 본 그 사람의 모습은 최악이었지만요. 상아야, 밥 좀 먹어. 너 이러다 진짜 큰일 나. 나 어떻게 살지? 나 너무 무서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해해. 나도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아. 나도 그랬으니까. 그래도 나 그때 네 생각하면서 버텼다. 나한테는 상아 네가 있었으니까. 너한테 돌아갈 수 있으니까. 나한텐 아버지는 없지만 네가 옆에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자식은 배우로 직업을 택했다면 참 잘 나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연기를 잘도 하는지. 저 때는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상아야, 네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나도 너한테 그럴 수 있게 해줘. 그러니까 상아야, 나 다시 한 번만 기회 줘. 2번 다시 너 실망하게 하는 일 없을 거야. 저 가식적인 연기에 제가 속아 넘어갔습니다. 제 모든 걸 맡겼죠. 나 너무 무서워. 아빠가 이렇게 빨리 내 옆에서 사라질 줄은 몰랐어. 괜찮아. 더 울어. 괜찮아. 괜찮다. 더 울라고 하며 저를 안아주는 그 자식의 모습에, 그리고 그 자식의 품 안에서 느껴지는 포근함에 저는 다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를 보내드린 지 3개월 차에 접어든 그때부터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상아야. 상아야.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빠가 제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꿈에 나타난 아빠는 항상 울고 있었어요. 아니, 울다 못해 울면서 제게 화까지 내셨습니다. 생전에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 없었는데 꿈속에서 아빠는 제게 울며 불며 화를 냈어요. 절대 하지 마! 라는 저 말을 일주일이 넘도록 꿈속에 나타나 계속했습니다. 대체 뭘 하지 말라는 거지? 계속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내가 사업을 확장하려는 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신혼집을 그곳에 구하지 말라는 건가?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내가 아빠에게 다 잘하지 못해서 그 미안함이 남아서 그게 내 꿈에 투영된 거구나 하고 애써 넘겼죠. 그런데 1주일, 2주일이 될 때까지 아빠는 계속 제 꿈에 나왔습니다. 그날도 똑같았어요. 그날도 제 꿈에 나타난 아빠는 울부짖으며 절대 하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죠. 아빠, 대체 뭘 하지 마. 나한테 화나 있는 거야?
내가 미안해, 아빠. 내가 그때 운전을 그렇게 해서 미안해. 상아야, 너 절대 그 자식이랑 결혼하면 안 돼. 절대 하지 마. 아빠 말 들어. 절대 하지 마. 절대. 아빠! 아빠는 피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제게 얘기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절대 결혼을 하지 말라면서요. 그 꿈을 꾸고 나서인지 남자친구의 모습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고 의심되기 시작했어요. 타이밍도 참. 얼마 가지 않아 그런 제 마음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드레스 가봉을 마치고 녹초가 된 몸으로 나와 주차된 차가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그때 한 꼬마아이가 제 남자친구에게 달려와 안기며 아빠라고 외쳤습니다. 남자친구의 표정이 아무렇지 않았다면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제 눈치를 보며 당황한 듯 했어요. 얘 꼬마야, 너희 엄마 어디 계시니? 아저씨는 너희 아빠가 아닌데. 자기야, 이 꼬마 되게 웃기다. 그치? 아빠 왜 나 모른 척해? 아빠 미워! 꼬마야, 아저씨는 이모 남자친구인데 엄마 어디 계셔? 아니야! 우리 아빠야! 그때 저 멀리서 한 여자가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저희 쪽으로 급히 달려왔어요. 야! 너 이렇게 뛰어가면 어떡해? 엄마 깜짝 놀랐잖아. 아이, 그게 죄송해요. 얼른 가게 이리 와. 엄마, 아빠가 자꾸 우리 모른 척하잖아. 엄마. 아, 이거 안경 벗어. 얘가 정말 나 혼나? 죄송해요. 그게 네. 저희 애가 남자만 보면 다 아빠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얼른 가세요. 이상하죠. 선글라스 끼고 모자까지 써서 그 여자의 표정은 잘 알 수 없었지만 남자친구와 그 여자는 뭔가 암묵적인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정도 아기가 모르는 사람한테 그 남자한테 아빠라고 하는 게 그럴 수 있으니까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의 그 아빠 사건은 저에게만 찜찜함을 남긴 채 조용히 넘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었습니다. 그날은 남자친구가 자기 어릴 적 살았던 동네를 보여주겠다며 저와 데이트를 할 겸 그 동네로 갔어요. 아, 이 사람이 이런 데서 자랐구나. 이렇게 뛰어놀았구나. 왜 그런 기분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나 흔적을 함께 본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고 뿌듯한 일인지요. 그렇게 이것저것 둘러보고 있는데 아니, 너 충원이 아니냐? 아이고, 너 그새 또 이혼한 거야? 아유, 아가씨가 속도 좋네. 한번 갔다 온 놈을 만나고.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는 남자친구를 보며 너 또 이혼했냐? 이 아가씨는 누구냐 했죠. 더 의심스러웠던 건 할머니가 부르는 남자친구의 이름이 제가 아는 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죠. 근데 신기한 건 남자친구가 할머니가 부르시는 충원아라는 그 이름에 휙 고개를 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아세요? 전 할머니 처음 뵙는데 저 그리고 충원이가 아니고 지원이입니다. 자기야, 할머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좀 그러신가 보다. 우리 그냥 가자. 할머니, 이 사람 이름이 충원이 맞아요? 황급히 저를 데리고 떠나려는 남자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할머님에게 이 사람 이름이 뭐냐, 충원이가 맞냐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럼 얘가 충원이가 아니면 누구야?
저기 박신의 아들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라고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할머니, 저 충환이 아니라니까요. 자기야, 가자. 갑자기 남자친구는 정색하며 할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곤 저를 이끌고 동네를 황급히 벗어나기 시작했죠. 자기야, 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일찍 헤어지자. 그 자식은 저를 질질 끌고 동네를 벗어나서는 대뜸 데이트를 일찍 마치고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집에 가는 건 기분 안 나빴어요. 그런데 지난번 아빠 사건부터 시작해서 동네 할머님의 말씀까지 저는 너무 심란했습니다. 이거 내가 좀 예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할 말은 해야겠다. 지난번에 드레스 볼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왜 내가 아는 당신이 아닌 것 같지? 아, 그게 또 무슨 소리야? 너까지 왜 그래? 남자친구는 갑자기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게 미안해. 내가 요즘 결혼 준비 때문에 상아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상아 너 이런 거 신경 쓸까 봐. 그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마음 쓰였는데 어쨌든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얼른 들어가서 쉬어. 너도 힘들겠다. 우리 내일은 그냥 기분 좋게 여행이나 갔다 오자. 저는 굉장히 찜찜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너무 찜찜해서 남자친구 뒤에 사람을 붙였습니다. 저는 일생일대 딱 한 번만 결혼하고 싶었어요. 이혼도 하고 싶지 않았죠. 상아, 너 잠깐 들려라. 남자친구에게서 사람을 붙인 지 일주일쯤 되었을까요? 어느 날 작은아빠가 집으로 좀 들리라며 연락을 했어요. 통화하는 내내 작은아빠의 목소리는 왠지 떨리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부랴부랴 달려간 작은아빠의 집에서 마주한 건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본 건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병실 CCTV 영상이었어요. 이전에는 CCTV가 인권 침해다 해서 설치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의료행위의 공정성과 환자 그리고 의료진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마침 작은아빠 병원 내에서 이런저런 사건이 있어 층마다 간호사들이 병실의 CCTV 영상을 쭉 확인했는데 우연히 한 간호사분이 몇 개월 전의 영상까지 확인하게 되었고 그 영상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죠. 너 당장 그 자식이랑 헤어져라. 결혼이고 뭐고 내가 그 자식을 가만두나 봐. 어떻게 아빠? 작은아빠는 영상을 보는 내내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그 영상 안에서 너무 끔찍한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아버지를 간호하는 모습이었는데 그건 간호가 아니라 학대였어요. 차마 글로 쓰기조차 어려울 만큼 못되고 잔인한 모습이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어 몇 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면 할수록 저는 무너져서 남자친구가 저희 아버지를 학대했다는 건 사실이 되었죠. 왜 안 좋은 소식은 한 번에 겹치는 것인지. 아버지 영상을 확인하던 중 저는 흥신소에서 전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름 박충원, 나이 42세. 결혼하여 37살 아내와 3살 아들 1명 있음. 현재 무직. 제가 만난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누나가 있다는 것도 모두 거짓이었죠. 그 사람은 나이까지 속였더군요. 분명 저와 동갑이라고 했었는데 저보다 8살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아들까지 있었죠. 네, 저한테 누나라고 했던 그 여자가 아내였어요. 웨딩샵 앞에서 마주쳤던 그 꼬마가 그 사람 아들이었죠. 그 사람의 결혼은 사실이며 아들이 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는데 그 뒤에 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 사람과 그 아내라는 사람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어린 여자애랑 연애하니까 좋아 죽겠나 보더라, 당신. 아주 얼굴이 폈어. 조용히 해. 내가 자꾸 나 움직이는 쪽에 애 데리고 나타나지 말라 그랬지. 어제 얼마나 시겁한 줄 알아? 그럼 어떡하니? 애가 제 아빠 보겠다고 발라당 누워서 울어버리는데 나라고 뭐 좋아서 데리고 간 줄 알아? 아무리 돈 때문이라고 해도 남편이 새파랗게 어린 계집애랑 하하호호 거리는 거 보는 게 좋은 줄 아느냐고. 애초에 그 정도는 각오한 거 아니야? 나한테 그 여자 돈줄이라고 먼저 알려준 게 누군데 당신 아니야? 가관이더군요. 그 사람의 아내는 저희 아빠가 입원해 계시던 병실 측에서 간병인으로 일을 했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작은아빠의 병원이고 저희 집안이 부유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걸 자기 남편한테 얘기해서 의도적으로 제게 접근을 한 것이었죠.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이 철저히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헛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내가 그딴 인간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의지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칠 정도로 싫었습니다. 혼인신고만 하고 한 6개월 정도만 더 같이 있으면 돼. 그 다음에는 게임 끝이야. 어? 그거 하나 못 기다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당신이 먼저 나한테 얘기한 거야. 그 여자한테서 돈 뜯어오라고? 알아. 아니까 내가 아무 말도 못하지. 어쨌든 적당히 해. 내가 당신 돈 빌미로 사리사욕 채우는 거 모를 줄 알아? 추잡스럽고 천박한 대화였어요. 부들부들 떠는 시간도 아까워서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작은아빠가 아는 분이어서 비밀은 더더욱 보장되었고 확실하게 그 부부 사기단을 처벌할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해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 인간들을 처벌할 수 있더군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우리 아빠에게 한 행동을 법에만 맡기기엔 너무 억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것들도 나처럼 가슴이 찢어질까?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그러다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인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이에게 똑같이 복수할까? 지금도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그 사람을 쏙 빼다 박은 아이가 해맑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 자신에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어린애가 무슨 죄라고. 부모가 잘못한 걸 왜 저 아이가 받아야 하나. 서둘러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모를 아이가 고른 것도 아니고 그 아이는 태어나 보니 부모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뿐이잖아요. 애초에 결혼식도 작게 가족들끼리 간소하게 모여서 할 생각이었기에 주변 지인들한테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친척들에게 작은아빠가 그럴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저는 그 사실을 안 그날부터 그 자식과의 연락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안전이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만나서 왜 그랬냐 어쨌냐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아 법대로 해결하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히 부부 둘 다 현재 법적 조치를 받아 경찰에 넘어갔어요.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도 한 아버지의 자식이었는걸요. 제 부모를 아프게 한 인간들에 대한 선처 따위는 제게 없었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아요. 그 인간들은 제게 연락을 취하며 밖에 있는 자신들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고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는걸요. 변호사 말로는 아내인 그 여자는 남자보다 형이 적게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움직인 건 그 남자라서 동등하게 형을 받기란 어려울 거라고 말이죠. 사람 같지도 않은 그것들과 연을 끊은 그 후부터 저희 아버지는 제 꿈에 나오지 않으세요. 정말로 저희 아빠가 제가 그런 인간과 결혼이라도 하게 될까 봐 걱정이 되셨었나 봅니다. 그렇게 울며 화를 내며 제 꿈에 나타나신 걸 보면 말이에요. 서울에 있는 것이 너무 괴롭고 싫어
세종으로 온 지금 저는 많이 평온해졌습니다. 이전보다 많이 밝아졌고요. 제가 밝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사는 것이 저희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저의 마지막 효도일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가려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던 일인지라 글이 어떻게 쓰였는지 정신이 없네요. 그래도 이렇게 두서없는 글을 인생 선배로서, 친구로서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고요. 여러분의 앞날이 늘 밝고 건강하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